이번 2학기에 식품 강화학 2를 강의하게 될 유성원 교수입니다. 이번 식품 강화학 2의 강의 계획은 사이버 강의에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를 일부 수정해서 교재 중심의 강의 계획서를 재작성했습니다. 1주 차에는 두류의 가공, 콩의 성분과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2주 차에는 역시 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 중 전통 장류와 공장식 장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주 차에는 채소와 과실의 특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주 차에는 이러한 과실과 채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 제조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주 차에는 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주 차에는 식초의 제조 방법과 식초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7주 차에는 중간고사 기간이므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서 중간고사로 대체하겠습니다. 8주 차에는 기호식품의 정의와 기호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9주 차에는 식용유지를 만드는 방법과 이러한 식용유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주 차에는 역시 식용유를 이용한 가공식품 중 마가린, 쇼트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주 차에는 우유를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주 차에는 고기를 이용한,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달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주에는 어패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주에는 이와 같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주에는 여러분들 기말고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므로 기말고사를 볼지 아니면 레포트를 제출할지는 추후에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 강화학 2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할 수업 내용은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제조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류의 가공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두류라고 하는 것은 콩가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콩이죠. 콩은 일반 명사로서 많은 종류의 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란 콩 하면 우리는 이걸 대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소이빈이라고 하죠. 두류 종류에는 대표적인 대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팥이 있고, 완두, 녹두, 강낭콩, 땅콩, 수십 가지의 종류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두류의 종류는 대두입니다. 대두, 소이빈.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되고 주로 미국이라든가 남미에서 대두를 수입해서 어디에 쓰냐면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물 사료로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돼지 사료를 만들 때
대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가공식품을 알아보면 두부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런 대두가 들어가서 발효되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이와 같은 장류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콩나물도 대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두를 이제 소이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대두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성분은 첫 번째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약 대두 속에는 40%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두 속의 약 40%가 단백질이고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 약 18%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그 밖에 성분들이 들어있고 주로 단백질과 기름이 약 58%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단백질과 기름을 각각 이용해서 일단은 기름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용유를 만들죠. 일명 콩기름 대두유라고 합니다. 대두 속에 18%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름 성분을 착유해서 식용유를 만들죠. 식용유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식용이 가능한 이와 같은 기름을 식용유라고 하죠. 이러한 식용유에 반대되는 의미의 기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업용 기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공업용 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지방을 합쳐서 우리는 유지라고 불러줍니다. 기름을 우리가 오일이라고 불러주고 지방을 팻이라고 불러주죠. 이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유자가 이렇습니다. 삼수변에 기름 유자고 지방은 달월변에 기름 지자를 써요. 기름과 지방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할 때를 우리가 기름이라고 불러주고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유지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대두유 또는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기름 또는 유가 붙는 것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띠고 있는 이와 같은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와 같은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유지는 상온에서 굳는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대두 속에는 약 18%의 유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대두에 있는 이와 같은 기름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현재 식용유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두 일반적인 콩을 얘기하고
소두, 소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보리와 밀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보리를 만든 분말을 우리는 대맥분이라고 불러주고, 밀로 만든 가루를 소맥분이라고 부릅니다. 즉 보리를 대맥이라고 불러주고 밀을 소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보리라고 쓰기도 하고 밀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 서적에서는 대맥, 소맥, 그 가루를 대맥분, 소맥분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두에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약 18%의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두에 있는 기름을 추출해서 식용유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대두에서 식용유를 추출하게 되면 이것이 대두유, 다른 말로 일명 콩기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와 같은 대두에서 대두유를 추출하고 남는 그 찌꺼기, 그 박을 우리는 대두박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두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소이빈이라고 불러주는데, 대두유는 소이빈 오일입니다. 대두에서 소이빈 오일을 추출하고 남는 박을 대두박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것을 소이빈 밀이라고 합니다. 소이빈 밀이라고 하는 말은 대두에서 대두유를 추출하고 남는 박을 의미하겠죠. 대두에서 대두유를 분리하고 나누면 대두박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훨씬 높겠죠. 지금 대두 속에 단백질이 약 40%가 들어있는데 약 18%의 기름이 빠져나가게 되면 대두박의 단백질 함량은 50% 그 이상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두박은 장류 만들 때 원료 쓰기도 하고 동물 사료로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사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이빈 밀을 찾으면 과거에는 소이빈은 대두고 밀은 식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두 식사로 번역을 하면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두 식사가 아니라 대두박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과 다른 이유는 전공 용어 또는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전문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4년 동안의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3페이지 표 15-1을 보시면 대두라든가 팥이라든가 완두라든가 강낭콩, 여러가지 콩의 종류별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대두는 단백질이 약 40%고 지방이 18%로 나와 있습니다. 대두,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콩나물이 있습니다. 또는 두유라든가 두부라든가 잊어야 되겠지만 장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두유, 이런 것들이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되겠죠. 또 우리가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원료를 보면 녹두입니다. 녹두. 녹두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보게 되면 떡을 만들 때 떡고물로 많이 쓰고 있고, 빈대떡을 만들 때 빈대떡이라든가 이 숙주나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녹두입니다. 우리가 콩을 사용해서, 즉 대두를 사용하거나 콩나물 콩을 사용해서 이 콩나물을 발화시켜서 만든 이런 가공식품이 있고, 녹두를 이용해서 만든 이 숙주나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숙주나물을 생으로 먹습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잘 먹질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숙주나물보다는 콩나물을 끓는 물에 익혀서 조미를 해서 먹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콩나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4페이지 표 15-1을 보시면 대두의 일반 성분 조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수분, 회분, 지방, 섬유소,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한 최저, 최고,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보게 되면 회분이 4.6%, 지방이 18%, 섬유소가 3.5%, 단백질이 40%, 탄수화물이 19%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콩 속에는 영양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트립신 이니비터입니다. 여기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한 종류입니다. 트립신 이니비터, 트립신 억제제 또는 트립신 저해제라고 부릅니다. 즉 인체에서 트립신의 작용을 저해시키는 이러한 성분이 대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지 않은 생콩을 먹게 되면 반드시 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콩 속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저해제가 들어있어서 단백질의 분해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 돼서 결국은 설사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런 트립신 이니비터를 없애는 방법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삶거나 찌거나 볶게 되면은 이게 히팅을 하게 되면 트립신 이니비터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두의 소화를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스팀으로 찌거나 끓는 물에 삶거나 프라이팬에 볶게 되면 이런 트립신 이니비터의 그
저해작용은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이틱 엑시드입니다. 피트산이라고 불러주죠. 파이틱 엑시드는. 이 파이틱 엑시드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이란 차지를 띠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 이러한 금속 이온과 결합이 잘 대두되어 있습니다. 대두 속에는 파이틱 엑시드가 1에서 한 1.5%가 들어있는데, 이런 파이틱 엑시드가 식품 속에 존재하는 칼슘, 인, 마그네슘, 철분, 아연과 같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해서 인체에서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파이틱 엑시드가 대두에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대두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두 속에 존재하는 파이틱 엑시드를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방법, 음이완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투석하는 방법, 또 이런 파이틱 엑시드를 분해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동물 사료로 썼을 때는 이 성장률하고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파이틱 엑시드가 그 무기물을 흡수를 저해하는 기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두 속에는 우리 인간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3당류인 라피누스와 4당류인 스타치오스가 들어있어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3당류나 4당류가 장내에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런 3당류와 4당류가 장내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수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 이와 같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두를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장내 가스가 많이 찰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삼당류하고 단당류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라피누스, 단당류 네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사당류인 스타치오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단당류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런 단당류와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 방식이 인간이 소화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흡수가 안 되고 장내, 대장에 들어가게 되면 세균에 의해서 이런 가스를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콩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 중 첫 번째인 이 콩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나가게 되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콩나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두로 만든 콩나물이 있습니다. 길이가 길고 몸통이 굵은 위에 젓가에 이런 콩나물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길이가 작고
몸통이 가느다라는 이러한 콩나물이 있는데, 이것은 콩나물 콩으로 현재 제조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콩나물 콩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두로 만든 이러한 값싼 콩나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주로 이제 콩나물 콩으로 만든 이러한 약간 고가의 콩나물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의 크기 또는 중량과 콩나물 콩의 크기와 그 중량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두 배갈의 무게가 약 28g 정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콩나물 콩은 배갈의 무게가 평균 12.2g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두에 비해서 중량이 약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두는 색깔이 우리가 주로 노란색을 띠는 반면에 콩나물 콩은 황색이라든가 녹색, 황갈색, 갈색 다양한 종류의 콩나물 콩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많은 양이 중국에서 이제 수입돼서 콩나물을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콩나물을 이용해서 콩나물 무침이라든가 또 콩나물국, 많은 이런 콩나물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콩나물의 그 특징은 뭐냐면 비타민C가 성장 중에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옛날에 비타민C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려서 장기간 항해를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더라면 이런 괴혈병이 발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콩나물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식품이고 외국에서는 그다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두부의 제조 원리와 두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부라고 하는 것도 콩의 단백질을, 즉 대두의 단백질을 분리해서 만든 가공식품이 두부입니다. 서양에서는 두부 형태의 가공식품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치즈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동양권에서는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식용해 봤던 겁니다. 두부와 치즈는 각각 원료는 다르지만 그 제조 방식은 동일합니다.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수용성으로 만든 다음에 즉 대두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을 물을 이용해서 즉 수용성 단백질로 분리하는 것이죠. 우유 속에는 어차피 우유 속에 녹아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두부와 치즈는 그 제조 원리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물로 추출해서 수용성 액상을 만들고,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이 물에 녹아 있는 각각의 단백질을 부용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죠. 두부를 만들고 치즈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물에 녹아있는 수용성 단백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에 녹지 않는, 즉 침전이 되는 불용성 단백질로 전환시켜서 이러한 불용성 단백질을 회수한 다음에 만든 가공식품이 두부고 치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두부를 만드는 공정은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TV에서 얼마든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콩을 세척한 다음에 물에 침질을 시키고 맷돌이라든가 믹서로 마세합니다. 물과 함께 곱게 마세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두미라고 합니다. 대두 속에는 단백질이 약 40%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대두 속에는 역시 인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대두에 존재하는 인산칼슘이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물에 잘 녹게 해주는 그러한 중성염으로 작용합니다. 대두 속에 있는 인산칼슘이 결국은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물에 잘 용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두유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에 안 녹게 하는 불용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첨가물을 첨가해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치즈는 우유 속에 이미 단백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 속에 녹아 있는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만 바꿔주면 치즈의 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단백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이 불용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물에 녹는 단백질은 일단 거품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란 흰자나 노른자를 강하게 믹싱을 해주면 거품이 올라오죠. 그러한 거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자라든가 카스테라,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대두 단백질, 우유 단백질, 모든 수용성 단백질은 거품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용성 단백질은 거품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물에 녹아있는 이런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만들어서 불용성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은 얘가 침전이 일어납니다. 침전. 물에 가라앉겠죠. 침전이 일어나면 침전된 이런 불용성 단백질을 모아서 만든 제품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부가 되겠고 치즈가 되는 것입니다. 치즈는 그 후에 침전된 불용성 단백질을 곰팡이나 세균을 발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발효시키지 않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하면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줄 것인가?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성염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성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알칼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물 분자와 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동량을 반응시키면 한 분자의 물과 한 분자의 염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불러주죠. 솔트라고 불러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중성염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중성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을 물에 잘 녹게 해주는 중성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산칼슘이라고 했죠. 이와 같은 인산칼슘도 염이고, 여러분들 284페이지 표 15-6을 보시면 두부 응고제의 특성 비가 나와 있는데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항산칼슘, 글루코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항산칼슘. 대두 속에 들어있는 인산칼슘도 중성염이고,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항산칼슘도 중성염입니다. 똑같은 중성염의 종류에 해당되지만 인산칼슘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게 해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물에 잘 녹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산칼슘입니다. 이에 반해서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항산칼슘은 물에 안 녹게 해주는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인산칼슘은 단백질이 물에 잘 녹게 해주는, 즉 단백질의 수용화에 아주 크게 기여하는 중성염에 해당되고, 염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항산칼슘은 단백질이 물에 안 녹게 해주는, 즉 불용화를 시키는데 이용되는 중성염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두부 만들 때 응고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응고제가 수용성 단백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녹아있던 단백질이 물에 녹지 못하고 불용화되는, 즉 침전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불용성 단백질을 우리가 회수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 것이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응고제를 이용해서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pH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pH에 따른 단백질의 용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은 용해도겠죠. 물에 녹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대두 단백질의 경우는 pH 4.0에서 용해도가 가장 낮습니다.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죠. 이 알칼리성으로 간다든가 반대로 산성으로 가게 되면 대두 단백질이 많이 녹습니다.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조절한 다음에 단백질 수용 용액을 회수해서 다시 pH를 높이던가 반대로 pH를 낮춰주게 되면 요 차만큼이 각각 불용성 단백질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즉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중성염을 사용해서 불용성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 pH를 낮추거나 높여서 솔브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등전점을 이용해서 침전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두부를 pH를 조절해서 만들게 되면 음식을 할 때 두부를 첨가하든가 또 물에 넣고 끓일 때 이게 녹아버립니다. 일부분이. 그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부의 경우는 응고제인 중성염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고 pH를 조정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 방법은 렌이라는 효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음유 효소라고 합니다. 수용성인 우유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렌닌이라는 효소입니다. 우유 속의 단백질이 우유 속에 녹아 있는데 렌닌이라는 효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불용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침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단백질을 회수해서 발효시킨 제품이 이제 치즈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렌닌이라는 용어가 있고 렌넷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렌넷은 렌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상품명을 우리가 렌넷이라고 합니다. 렌넷은 젖을 빨고 있는 6개월 미만의 송아지 4번째 위에서 렌넷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송아지 고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랩넷을 얻기가 힘들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6개월 미만의 송아지 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도살해서 네 번째 위를 잘라낸 다음에 건조시키고 약 10% 소금물에다가 건조된 네 번째 위를 담가 놓게 되면 10% 소금물에 렌닌이라는 효소가 용이돼 나옵니다. (10% 소금물과 거기서 우러나온 렌닌이라는 효소를 건조한 것이 렌넷이라는 상품명입니다. 치즈를 만들 때는 이러한 렌넷을 이용해서, 즉 렌닌이 들어있는 렌넷을 이용해서 치즈를 만드는 것이죠. 즉 우유 속에 있는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수용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불용화시키는 이러한 공정을 이용해서 두부도 만들 수 있고 치즈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마그네슘, 항산칼슘 등의 이와 같은 응고제를 써서 두부를 만드는 것이고, 치즈를 만들 때는 렌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렌넷을 사용해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화시켜서 현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부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수용화시킨 다음에 물에 녹아있는 배도 단백질을 불용화시켜서 침전시켜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때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응고제입니다. 이러한 응고제를 이용해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부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278페이지 표 15-3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두부, 이걸 보통 두부라고 하죠.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이러한 두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두부, 순두부, 경두부, 압착연두부, 또 이러한 가공 두부류가 있습니다. 유부, 냉동 건조 두부, 분말 두부, 여러 가지 종류의 두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반 두부와 순두부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그림 15-1을 보시면 두부를 만드는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인터넷에서 두부를 만드는 공정을 볼 수가 있는데, 공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15-1을 보시면은 대두를 세척한 다음에 물에 일정 시간 담그고 다시 세척해서 마세합니다. 물과 함께 곱게 가는 거죠. 이때 대두 속에 있는 단백질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세된 상태를 한번 끓여서 익힌 다음에 여과시키고, 여과된 두유에다가 응고제를 넣고 침전시키면 그것이 두부가 되는 거죠.
두유에다가 응고제를 넣고 만들어진 두부를 우리가 순두부로 하고, 이런 순두부를 두부 틀에 넣고 일정한 형태로 성형한 것이 일반 두부, 보통 두부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 물에 불린 콩을 맛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끓이는 공정을 거치죠. 끓이지 않으면은 비린내가 나고,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이런 트립신 저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끓여서 이런 콩 특유의 그 맛을 제거하고 트립신 이니비터의 작용을 억제하는 이런 끓이는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 여과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수용성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여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두유입니다. 두유 속에는 수용성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두유에다가 응고제를 첨가하게 되면은 수용성 단백질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불용성으로 바뀌어서 침전이 일어나겠죠. 밑에 싹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두부입니다.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 단백질로 바꾸어서 두부가 얻어지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응고제이고, 이게 중성염이라고 했죠. 어떠한 중성염은 물에 잘 녹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중성염은 오히려 물에 잘 녹아있는 단백질을 물에 녹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할 내용을 보게 되면 두유의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두유의 제조 공정은 이 공정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물에 침지한 다음에 먼저 끓이고 마세하는 공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 먼저 물에 불린 콩을 마세한 다음에 끓여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 반면에, 두유는 물에 침지한 콩을 끓인 다음에 마세해서 두유를 만드는 이 공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린 콩을 물에 끓인 다음에 마세한 다음에 여과하는 것이 공정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두부 만들 때 불린 콩을 마세한 다음에 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꿔줄 때 응고제가 첨가되는데, 이때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가 낮거나 너무 높아버리면 수용성 단백질을 불용성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부 만들 때 응고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때 두유의 온도가 70 내지 80도씨로 비교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세한 다음에 끓여가지고 응고제를 첨가할 때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기 쉬운 이런 공정을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끓인 다음에 마세를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온도를 높여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부 만들 때는 불린 콩을 마세한 다음에 끓여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두유 만들 때는 물에 침지시킨 콩을 끓인 다음에 마세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두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84페이지 표 15-6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284페이지 표 15-6을 보시면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응고제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응고제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황산 칼슘, 글루코노 델타락톤, 글루코산 칼슘, 글루코산 칼슘에다가 황산 칼슘이 첨가되어 있는 이러한 응고제를 이제 두부 만들 때 사용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응고제를 사용할 때 이 두유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80도, 70에서 80도씨의 뜨거운 상태의 온도가 중요하고, 응고제 종류별로 첨가 농도라든가 또 첨가 시의 두유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부를 제조한 회사별로 각각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그 응고제를 쓰는지는 그 회사별로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화칼슘 한 가지를 쓸 수도 있고, 염화칼슘과 또 다른 이런 응고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그 회사별로 아마 그 두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응고제 사용 종류라든가 양은 아마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지입니다. 비지. 두부를 만들 때 이러한 그 비지가 부산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식용했지만 현재는 식용하는 비율이 현재 적습니다. 동물 사료 쓰면 좋은데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비지가 미생물로부터 안전합니다. 겨울철에는 동물 사료를 쓸 수가 있는데,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이 비지를 동물 사료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비지를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표 15-8을 보시면 두부와 비지의 성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두부를 만들 때 이런 수용성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부의 종류에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가 일반 두부, 이걸 보통 두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두부를 말하는 것이죠. 두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일반 두부, 이걸 우리가 보통 두부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이용되는 두부가 일반 두부에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286페이지에 보면 이 전두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두부라고 하는 것은 대두 속에 존재하는 수용성 단백질을 분리해서 응고시킨 두부가 아니고 대두 전체를 갈아서 만든 두부를 우리가 전두부라고 합니다. 생산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가격은 싸지겠지만 식감이라든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두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루두부가 있습니다. 자루두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닐 봉지와 같은 이런 자루 속에 두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자루두부를 만들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가와시마 지역에서
물에 담가 놓지 않는 두부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이런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소쿠리 두부라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 때 이런 자루 속에 또는 소쿠리 속에 담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자루 두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얼린 두부가 있습니다. 얼린 두부라고 하는 것은 두부를 얼렸다 녹였다 하는 동결 해동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건조시킨 제품이 얼린 두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황태를 만드는 과정하고 유사하다고 보십니다. 겨울철에 얼린 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황태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태라고 하는 것은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겨울철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명태가 꽉 얼겠죠. 햇빛이 나는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일부 녹고 얼렸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건조되는 이러한 명태를 황태라고 불러주는데, 얼린 두부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원리로 만든 두부가 얼린 두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 튀김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제품이죠.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건조도 일어나고 두부 속의 기름 성분이 침투돼서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두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 288페이지에 인스턴트 두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두유를 만들어서 동결 건조시키고 여기에다가 분말 응고제를 넣고 혼합해서 만든 제품인데, 나중에 물만 넣고 온도를 높이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두부를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전두부라든가 자루두부라든가 얼린 두부, 인스턴트 두부를 보기 힘들고, 보통 일반 두부, 순두부, 기름에 튀긴 두부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마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유는 대두를 물에 침지한 다음에 끓이고 마세한 후에 요가를 시켜서 만든 제품이 두유입니다. 두유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유를 먹지 못하는, 즉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용품으로서 개발된 거죠. 시중에서 지금 현재 베지밀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그 창업자 되시는 분이 소아과 의사였어요. 우유를 먹이게 되면 설사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두를 갖고 만든 제품이 탄생이 된 거죠.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유당의 구조가 사진에 나와 있고, 한 분자의 포도당과 또 한 분자의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당류 두 분자 결합되어 있는 이것은 이당류에 해당됩니다. 이 결합치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소장에서는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면 이런 이당류가 대장에 도착해서 삼투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글루코스와 갈락토스와 결합되어 있는 유당, 우리 락톡스라고 하죠. 락톡스. 유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루코스와 포도당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를 분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설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용도로 두유가 탄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유의 제조 공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는 물에 침지한 콩을 마세한 다음에 끓이는 공정을 거친다고 했죠. 두유 만들 때는 침지된 콩을 먼저 끓입니다. 끓인 다음에 마세에서 여과를 하게 되면 여과액이 두유가 되는 것이죠. 많은 나라에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해서 음료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90페이지를 보시면 대두를 이용한 가공식품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탈지 콩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대두 팥입니다. 소이빈이라고 했죠. 탈지라고 하는 것은 콩에서 기름을 제거한 의미고, 이것이 탈지 콩가루고, 탈지 콩가루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대두밥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대두 속에 있는 기름을 추출하고 남는 밥을 우리가 소이빈밀, 대두밥이라고 했죠. 이 대두밥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류에 쓰거나 또는 과자 만들 때 단백질 보충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사료용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두밥 속에는 50%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을 농축한다든가 분리해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대두 단백, 분리 대두 단백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콩을 대두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축이라든가 분리 대두 단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농축 대두분말, 농축 대두 단백질, 분리 대두 단백질을 수입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조육을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단백질을 보충할 원료로 쓰거나 인조육을 만드는 원료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92페이지 보시면은 조직상 콩단백과 콩섬유단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조육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소재입니다. 이거 과거에 했던 방식이고, 현재는 이러한 방법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분리된 단백을 이용해서 고기와 유사하게 현재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다시 하겠습니다. 대두 단백을 이용해서 현재 인조육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92페이지 보시면 조직상 콩단백과 콩섬유단백이라는 내용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콩 단백질을 이용해서 소미를 만들어서 옷감 짜듯이 소미 단백질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커드를 이용해서 만든 이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두 단백질을 이용해서 소고기, 돼지와 같은 물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콩 버터와 땅콩 크림. 땅콩 버터는 피넛 버터라고 하죠. 땅콩을 볶아서 맛에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집어넣고 만든 것이 땅콩 버터죠. 땅콩 크림은 땅콩 버터에 설탕이라든가 물엿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미 성분을 집어넣고 만든 제품이 땅콩 크림입니다. 여러분 75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